민물장어로 유명한 전북 고창의 풍천. 하지만 민물장어의 본고장이라는 말은 이제 옛말이 되어버렸다. 옛날에는 그래도 한 마리씩은 보였는데 지금은 한 마리도 안 보이는 거. 그 많던 풍천의 장어는 다 어디로 갔을까? 전라북도 장수에서 발원해 공주와 부여를 거쳐 군산만으로 흘러드는 금강. 금강 하구뚝 밑으로 배들이 줄지어 늘어서 있다. 양쪽에 기다란 팔을 펼친 채 그물을 들이운 선박들. 해마다 봄이 되면 바다에서 올라오는 실뱀장어를 잡기 위해서. 모기장처럼 촘촘한 그물. 이쑤시개보다 가는 실뱀장어를 잡기 위한 전용 어구다. 잡은 실뱀장어는 양식장으로 보내져 우리가 흔히 먹는 민물장어로 길러진다. 없이요. 그런데 해가 갈수록 그 수가 급격히 줄고 있다. 70년대에는 한 배당 하루 10,000마리까지 잡히곤 했지만 지금은 많아야 수십 마리 정도다. 세 마리. 예. 세 마리 어디 먹고 살고. 세 마리. 이번 그물도 텅 비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불과 3년 전 500원 하던 실뱀장어 가격이 올해는 마리당 7,000원까지 폭등했다. 그 옆에를 배수가 어찌까 옆에. 같은 무게의 금보다 더 비싼 셈이다. 괜히 그거 한다고 어정사고 나면 한참. 세 마리 잡았는데요. 작년에 비해서는 한 10분의 1 정도? 뭐 지금 작년 같으면 한 번 하나 이거 털으면 한 3, 40마리에서 나와야 하거든요. 근데 금년이 없어요. 실뱀장어의 수가 급격히 줄어든 이유는 무엇일까? 기온 변화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지목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하구뚝으로 인해 막혀버린 길목과 무분별한 남획을 가장 크게 꼽는다. 전북 고창에 위치한 풍천의 하구. 빼곡히 들어선 그물들이 강을 가로막고 있다. 그물이 설치된 곳은 한두 군데가 아니다. 풍천 하구에서만 모두 4군데가 발견됐다. 이곳은 실뱀장어가 바다에서 올라오고 다 자란 민물장어가 산란을 위해 내려가는 길목이다. 바다에서부터 어선에 붙잡히고 강에 올라서면 촘촘한 그물이 길을 막아선다. 풍천의 장어는 돌아오지 않은 것이 아니라 돌아오지 못한 것이다. 해마다 봄이 되면 바다에서 강을 찾는 많은 생명들이 있다. 그러나 강과 마주하기 전부터 이들의 시련은 시작된다. 들어오는 길목에는 어김없이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 토함산에서 내려온 물이 동해로 흘러드는 대종천. 여느 하천과 마찬가지로 수중보가 설치돼 있다. 그런데 수중보 및 시멘트 바닥에서 물이 샘솟는다. 수중보에 갇힌 물이 흘러가지 못하고 땅 속으로 스며들어 생겨난 현상이다. 수중보 아래에는 땅에서 솟아난 샘물로 물길이 생겨났다. 물은 산간 계곡에서나 볼 수 있을 만큼 맑고 깨끗하다. 물속은 어떤 모습일까? 제작진을 처음 맞이한 건 토종붕어다. 유속이 느리고 물풀이 많은 곳을 좋아하는 붕어에게 이곳은 서식지로 안성맞춤이다.
원래 붕어는 무리 지어 살지 않는다. 이렇게 떼지어 있는 건 이례적이다. 수중보와 바다 사이 짧은 공간에 모여 살다 보니 자연스레 무리를 이루게 된 것이다. 산천어도 보인다. 강상류 산간 지역에서 주로 서식하는 산천어. 작년 홍수 때 떠내려와 수중보로 인해 돌아가지 못하고 이곳에 자리를 잡았다. 수중보가 만들어낸 또 하나의 생태계. 이곳에서 귀한 녀석을 만났다. 자식사랑이 지극한 것으로 잘 알려진 큰 가시고기다. 지느러미로 연신 부채질이다. 아래 산소를 공급해 줄 때 하는 행동이다. 바로 밑에 둥지가 있다는 증거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동해안 하천에서 흔히 발견되던 큰 가시고기는 최근 그 수가 급격히 줄어 멸종이 우려된다. 큰 가시고기는 산란 후에 암컷은 떠나고 수컷이 홀로 남아 알을 지킨다. 제작진이 둥지의 근접 촬영을 위해 주변 장애물을 제거하려 손을 내밀자 큰 가시고기가 손을 쪼기 시작한다. 가시를 고추 세우고 침입자를 향해 맹공을 가한다. 장갑을 낀 손가락이 따끔거릴 정도로 위협적이다. 그래도 다행히 카메라는 접근할 수 있었다. 둥지가 정리되고 10여 분 지나자 큰 가시고기는 안정을 되찾았다. 한시도 둥지를 떠나지 않고 주변을 경계하는 큰 가시고기. 알에게 신선한 산소를 공급하기 위한 부채질도 계속된다. 새 둥지처럼 생긴 큰 가시고기의 둥지는 어른의 엄지손가락 크기다. 수컷은 수시로 둥지 주변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주변을 깨끗하게 청소한다. 그리고 점액질을 분비해 둥지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튼튼하게 엮는다. 번식기에만 분비되는 점액질은 접착성이 강해 둥지를 짓는데 요긴하게 쓰인다. 수시로 주변의 수초를 물어와 점액질로 둥지를 보수한다. 수컷의 철저한 방어와 경계 앞에 침입자는 얼씬도 못한다. 아비의 극진한 보살핌을 받은 둥지 속의 알은 약 한 달 뒤에 세상 밖으로 나올 것이다. 수중보에 갇힌 물이 샘솟아 만들어진 또 하나의 세상. 속이 훤히 들여다보일 정도로 맑은 물 속에 은어가 찾아왔다. 올봄 바다에서 올라온 녀석들이다. 지난 가을에 바다로 나간 은어는 번식을 위해 태어난 하천으로 다시 돌아왔다. 이렇게 바다에서 올라온 녀석과 원래 살던 녀석이 한데 모이다 보니 작은 웅덩이가 물고기로 가득하다. 맑은 물과 햇빛이 잘 들어 수초가 잘 자라는 이곳은 물고기뿐만 아니라 다른 생물들의 산란장으로도 쓰인다. 바나나 모양으로 달린 알주머니는 도롱뇽의 것이다. 주머니 속의 알은 이미 부화해 미세한 움직임을 보인다. 이제 곧 알주머니에서 나와 물과 무틀 오가며 생활할 것이다. 수중보 바로 앞에는 버들개가 무리지어 있다. 물이 차고 맑은 주로 상류 쪽 산간 계곡에 사는 버들개.
이들이 어떻게 바다가 가까운 이곳에 모여 살게 됐을까? 버들개는 바다와 인접한 곳에 살고 있는 물고기가 아닙니다. 이곳의 버들개는 작년 여름에 홍수 때 떠내려왔다가 자기가 살고 있는 곳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고 이곳에서 어렵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살던 곳을 떠나 수중보 아래 낯선 곳에 정착하게 된 버들개. 물고기들에게는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회귀 본능이 있다. 수중보에서 흘러내리는 작은 물줄기. 그 안을 들여다보니 버들개와 은어가 물줄기를 향해 오르려 하고 있다. 하지만 고향으로 가는 길은 결코 만만치 않다. 이들이 오르기에 수중보는 너무 큰 장애물이다. 오르지 못할 길을 오르려 발버둥치는 녀석들. 결국 수중보란 큰 장벽을 넘지 못한다. 우리나라 거의 모든 하천에는 수중보가 설치돼 있다. 최근 들어 어도가 놓이기 시작했지만 많은 수중보는 제대로 된 어도가 없다. 어도가 없는 한 수중보. 황어가 수중보를 뛰어넘으려 안간입니다. 강에서 태어난 황어는 바다에서 일생을 보내고 산란 때가 되면 다시 자신이 태어난 하천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황어의 귀향길을 거대한 수중보가 막고 있다. 이 장애물을 넘어서야만 황어는 종족 번식이 가능하다. 어도가 설치된 곳도 오르기 힘들긴 마찬가지다. 황어가 어도 공략에 나섰다. 하지만 어도와 바천 바닥은 물살에 파여 높이가 높아져 점프 실력이 좋은 황어들도 대부분 오르지 못한다. 어도 역시 황어들에게는 장애물일 뿐이다. 지금 이 어도는 다른 데 설치된 어도보다 물 높이가 높이 돼 있어서 바다에서 올라오는 항어라든가 은어, 그다음 검정망둥, 가시고기 등이 이 어도를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결국 강을 오르지 못한 물고기들이 바다와 수중보 사이에 형성된 작은 웅덩이에 갇혀 살게 된 것이다. 버들개도 같은 이유로 삶의 안식처를 이곳에 마련하게 됐다. 한 무리의 버들개가 바닥을 유심히 살피고 있다. 산란터를 찾는 것이다. 큰 돌과 작은 돌이 섞여 물 흐름이 좋은 곳을 선호한다. 버들개의 산란은 격렬하다. 버들개 암컷의 배가 불룩하다. 산란 장소를 찾아다니는 암컷 뒤를 수컷이 졸졸 따라다닌다. 버들개 암컷이 자리를 정하려 하면 주변의 수컷들이 모여든다. 암컷이 땅을 파 알을 낳자 동시에 수컷들이 달려들어 정액을 뿌린다. 정신없는 틈을 타 얌체짓을 하는 암컷도 있다. 직접 산란터를 만들지 않고 다른 암컷이 산란할 때 수컷에 섞여 슬쩍 알을 낳는 것이다. 그들이 살았던 산간 계곡 대신 이곳이 새로운 고향이 된 것이다. 어두운 밤을 틈타 강을 거슬러 오르는 물고기도 있다. 대표적인 것이 칠성장어. 하지만 칠성장어는 최근 들어 거의 자취를 감췄다. 과거 칠성장어가 많이 잡혔던 곳, 녀석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불과 6년 전만 하더라도 이곳 동해안 하천에서는 산란을 위해 바다에서 올라오는 칠성장어를 흔히 볼 수 있었다. 밤만 되면 수많은 칠성장어들이 산란터를 찾아 강을 오른다. 눈 뒤에 7쌍의 아가미 구멍이 있어 이름 붙여진 칠성장어. 바다에서 번식하는 일반 장어와는 반대로 칠성장어는 연어처럼 바다에서 살다 하천에 와서 알을 낳는다. 강을 거슬러 오를 때 빨판 모양을 한 입이 요긴하게 쓰인다. 하지만 수직 수중보는 이들에게도 버겁다. 장어가 야행성이기 때문에 또 밤이 되면 이쪽 가쪽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 갈대밭이라든가 이런 데 하고 저 건너편에. 수중보에서 칠성장어를 발견하지 못한 제작진은 바닷물과 강물이 만나는 기수역에서 다시 찾아보기로 했다. 은신처로 쓰이는 수초지대에도 칠성장어는 없었다. 길이가 25cm에 달하는 큰 모래무지 2마리가 고온한 잠에 빠져 있다. 물고기는 눈꺼풀이 없어 눈을 뜨고 잔다. 육식성인 동사리는 카메라 불빛에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인다. 하지만 잠에 취해 도망갈 생각은 못한다. 쏘가리와 함께 민물의 최강자로 군림하는 꺽지. 밤중에도 자지 않고 알을 지키고 있다. 바위에 가지런히 붙여진 알. 부하가 머지않았다. 강한 부성애를 지닌 꺽지 수컷은 알이 부화할 때까지 한시도 곁을 떠나지 않는다. 밤낮이 따로 없다. 제작진은 이날 끝내 칠성장어를 발견하지 못했다. 경북 영양에서 울진 앞바다로 흘러가는 왕피천. 최근 이곳에도 어도가 설치됐다. 그러나 이곳 역시 경사가 높다. 어른이 앉으면 몸이 잠길 정도다. 강한 물살에 어도 끝바닥이 파이면서 강바닥과 1m 이상 차이가 나 어도를 오르는 물고기는 찾아볼 수 없다. 그 아래 수중보를 오르지 못한 물고기들이 모여 물살을 타고 있다. 그런데 눈에 띄게 큰 은어가 보인다. 강 상류로 오르지 못하고 이곳 수중보 밑에서 1년 이상 살아온 육봉종 은어다. 수중보 아래 수심이 얕은 곳에는 올봄 바다에서 올라온 은어들이 모여있다. 은어들의 먹이 활동이 한창이다. 돌이나 수초에 붙어 사는 부차성 조류를 먹는 은어. 몸에서 수박향이 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왕피천은 모래와 자갈 그리고 수초가 어우러져 수중 생태계가 잘 발달해 있다. 번식기인 꺽지는 알을 지키느라 분주하다. 그런데 바위에 빼곡히 붙은 알 중에는 꺽지 알만 있는 것이 아니다. 노란색 알은 꺽지의 알이지만 흰색 알은 돌고기가 탕란한 것이다. 꺽지가 알을 잘 지킨다는 사실을 알고 돌고기가 슬쩍 알을 맡긴 것이다. 그 사실을 모르는 꺽지는 돌고기의 알까지 열심히 지켜준다. 그런데 이 알을 탐내는 녀석이 다름 아닌 돌고기다. 날렵하게 돌고기를 쫓아내는 꺽지. 침입자에 대항하는 꺽지의 움직임은
전광석화와도 같다. 그런데 이번엔 좀 이상하다. 은어가 알 가까이 다가왔는데도 꺽지는 전혀 개의치 않는다. 앞서 다른 물고기를 쫓을 때와는 너무 상반된 행동이다. 은어가 식물성 먹이만 섭취한다는 것을 꺽지는 이미 알고 있는 것이다. 꺽지의 경계 대상 1호는 돌고기. 돌고기는 제 알을 위탁하고도 꺽지의 산란장을 호시탐탐 노린다. 바다와 가까운 왕피천 하구에는 기수어종이 많이 산다. 대표적인 것이 검정망둑이다. 검정망둑 암컷의 배가 불룩하다. 산란이 임박했다. 산란 때가 되면 녀석들은 돌 밑을 찾는다. 넓적한 돌 밑에 모래바람이 인다. 꼬리로 모래를 쳐내는 건 검정망둑 수컷. 산란터를 닦고 있는 중이다.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건 전적으로 수컷의 몫이다. 바로 위 또 다른 검정망둑 수컷이 자리를 잡았다. 산란터가 좋아야 암컷의 간택을 받는다. 작은 산란터를 잡은 위층 수컷이 아래층 남의 넓은 산란장을 탐낸다. 주인이 이를 두고 볼 리 없다. 쫓아내는 것으론 성에 차지 않았는지 위층으로 올라가 항의 시위를 한다. 이 시기 검정망둑 수컷에게 좋은 둥지는 번식의 필수 조건이다. 바로 아래에선 또 다른 검정망둑 수컷이 털을 닦고 있다. 입으로 직접 모래를 물어내가며 둥지를 짓고 있다. 반나절 만에 그럴듯한 둥지가 완성됐다. 이제 좋은 짝을 데려오는 일만 남았다. 아래층 수컷이 암컷을 찾아 집을 나선다. 그 사이 다른 녀석이 둥지를 차지해버렸다. 한둑중개다. 난감한 상황. 반나절 걸려 지은 집을 졸지에 뺏길 처지에 놓였다. 용기를 내 안으로 들어서는 주인. 이대로 둥지를 포기할 수는 없다. 남의 집에 버젓이 들어온 한둑중개는 깨끗한 물에서만 사는 물고기다. 최근 수질 오염으로 멸종 위기에 처해 있는 귀한 어종이다. 한 둥지에서 함께 살게 된 종이 다른 두 물고기. 이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런데 검정망둑의 행동이 심상치 않다. 침입자를 쫓아내기는커녕 오히려 가까이 다가가 몸을 부빈다. 이 종 간의 짝짓기는 가능한 것일까? 아가미로 무는 건 전형적인 구애 행동. 한둑중개를 암컷으로 착각한 것이다.
이때 위층에 사는 수컷이 구의 행동을 눈치채고 다가왔다. 순식간에 짝이 바뀌어 버렸다. 하지만 녀석은 제 짝이 아니란 걸 알아차리고 이내 자기 집으로 되돌아간다. 검정망둑의 구애에 전혀 반응이 없던 한둑중개. 검정망둑이 다시 다가가자 이번엔 성가신지 신경질적인 거부 반응을 보인. 놀란 검정망둑 수컷은 옆으로 비켜선다. 이번엔 앞가슴 지느러미를 고추 세워 위협하는 행동까지 한다. 화가 단단히 난 모양이다. 지느러미를 세운 모습이 마치 걷는 듯 보이는 한둑중개. 한둑중개의 강한 거부로 이종관의 짝짓기는 결국 성사되지 않았다. 전라북도 진안에서 발원해 지리산 기슭을 지나 남해로 흘러드는 섬진강. 하구뚝이나 수중보가 없어 물의 흐름이 그대로인 자연의 강이다. 넓은 백사장과 깨끗한 강물, 그리고 풍부한 먹이는 뭇 생명들을 불러 모은다. 민물 가마우지도 섬진강을 찾는 단골 손님이다. 무리를 지어 생활하는 민물 가마우지는 수영의 명수다. 뛰어난 잠수 능력을 이용해 물고기를 낚아챈다. 이처럼 자연 생태계가 살아있는 섬진강은 사계절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이기도 하다. 섬진강의 봄은 안하게 굴 캐는 소리로 시작된다. 바다에서 약 9km 떨어진 섬진강변. 바다 굴보다 10배 이상 큰 굴이 바위에 붙어 자란다. 섬진강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굴이 나는 강이다. 벚굴로 불리는 이 굴을 육지에서 캘 수 있는 날은 1년에 단 3차례. 바닷물이 최고로 빠지는 사리 간조 때다. 하지만 강가에 있는 벚굴은 크기가 작다. 벚굴의 주 서식지는 섬진강 바닥이다. 수심 약 7m의 강바닥. 벚굴이 무리지어 자라고 있다. 먹이를 먹기 위해 입을 벌렸다 오므렸다 하는 모습이 마치 뭉게뭉게 피어난 벚꽃 같아 해서 벚굴이라 이름이 지어졌다. 바닷물과 강물이 만나는 기수역에서 자라는 벚굴은 강에서 내려온 영양분과 바다에서 올라온 영양분을 모두 받아먹으며 자란다. 그래서 크기가 바다굴보다 훨씬 크다. 깊은 물속에서 자라다 보니 벚굴을 채취하려면 전문 잠수부가 동원돼야 한다. 벚굴은 오직 바닷물과 강물이 자유로이 들고 나는 섬진강에서만 볼 수 있는 귀한 굴이다. 섬진강 벚굴은 바다굴보다 크기가 10배에서 15배 이상 크기도 크고 영양소도 4배 이상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자료 분석이 되어 있으며
요즘 매화꽃이 피는 시기부터 벚꽃이 피는 시기까지 제일 영양소도 풍부하고 맛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봄이면 십리벚꽃으로 둘러싸이는 섬진강 지류의 화개천. 지리산에서 흘러내린 물로 수량이 풍부하고 깨끗하다. 이곳 화개천은 바다에서 35km나 떨어진 곳이다. 물속을 들여다봤다. 황어떼가 유유히 헤엄치고 있다. 그 수가 엄청나다. 바다에서부터 섬진강을 거쳐 이곳까지 이들은 거침없이 올라왔다. 아무런 장애물이 없었기 때문이다. 산란을 앞둔 황어들은 본래의 흰색에서 톤인색인 짙은 주황색으로 변한다. 바다에서 3, 4년을 자란 황어는 자신이 태어난 곳에서 알을 낳기 위해 강을 거슬러 올라왔다. 바다에서 시작된 황어의 긴 여정이 이제 끝나간다. 산란 장소를 찾는 황어. 모래자갈이 많고 햇빛이 잘 드는 곳을 택해 알을 낳는다. 그래야 수온이 높아 부화가 잘 되기 때문이다. 그런 곳을 찾아 가장자리로 나오기 때문에 물 밖에서도 황어의 산란은 쉽게 확인이 된다. 마침내 산란이 시작됐다. 황어는 수심 얕은 곳에서 집단으로 모여 알을 낳는다. 많은 수컷들이 암컷에 달라붙어 몸을 비벼댄다. 암컷이 산란하는 순간 수컷은 곧바로 그 위에 정액을 뿌린다. 황어가 산란하는 날, 화개천의 물색은 뿌옇게 변한다. 종족을 남기겠다는 황어의 처절한 몸부림은 하루 종일 계속된다. 산란에 혼신의 힘을 다한 황어는 대부분 생을 마감한다. 4월 화개천 강바닥은 죽은 황어들과 쌓인 알들로 가득하다. 황어알은 물살을 타고 수심이 얕은 주변 돌틈에 쌓인다. 일부 물가에 자리한 알은 말라 죽기도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알은 약 3주 후에 새 생명으로 태어난다. (5월) 초 다시 찾은 화개천. 황어알은 무사히 깨어났다. 이들은 이제 곧 그들이 살아갈 바다로의 긴 여행을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3, 4년 뒤 성어가 되어 제 어미가 그러했듯 이곳 화개천으로 돌아올 것이다. 바다와 막힘없이 열린 자연의 강, 섬진강이 있기 때문이다. 금강 하구를 막아 건설한 길이 1841m의 금강 하구뚝. 만저로 바닷물이 하구뚝 앞까지 밀려왔다. 굳게 닫힌 수문에 더 이상 바닷물은 흐르지 못한 채 막혀있다. 갈매기들이 하구뚝 앞으로 모여든다. 쉴 새 없이 고기를 낚아채는 갈매기들. 바다에서 강으로 올라오기 위해 모여든 물고기로 이곳은 그야말로
물 반 고기 반이다. 잠시 뒤 물이 빠지면서 어도의 수문이 열렸다. 이때를 놓치지 않고 열심히 강으로 올라오는 물고기들. 숭어다. 바다에서 사는 숭어는 민물을 좋아해 5월경이면 강으로 몰려든다. 어도를 통과하는데 이들에게 허락된 시간은 약 30분. 이내 바닷물이 빠지면서 어도는 오를 수 없는 길이 돼버린다. 먼 바다에서 여기까지 온 숭어는 금강 하구뚝 앞에서 길이 막혀버렸다. 약 4시간 후 바닷물이 완전히 빠지고 어도는 바닥을 드러냈다. 미처 올라가지 못한 숭어들이 어도 앞에 모여 있다. 바닷물은 하루에 2번 올라온다. 12시간 뒤 밤이 되자 바닷물이 다시 하구뚝까지 밀려왔다. 그 시각 하구뚝의 수문은 굳게 닫혀 있다. 수문 아래 바닥에는 따개비와 같은 바다 생물들이 자리를 잡고 살아간다. 참개도 발견됐다. 민물장어처럼 바다에서 태어나 강에서 일생의 대부분을 보내는 참개. 민물을 찾아오르던 참개가 이곳 하구뚝에서 갈 길을 잃었다. 녀석은 크기로 봐서 이곳에서 1년 이상 자란 것으로 보인다. 죽은 물고기 한 마리를 잡아 허겁지겁 먹어치운다. 강에서 살아가야 할 참개가 바닷물과 강물이 섞여 있는 하구뚝 앞에서 어렵사리 생을 이어가고 있다. 그 옆 돌틈에 있는 또 다른 참개. 이미 기력을 잃어 보인다. 새우가 접근해 온다. 죽은 줄 알고 참개를 먹으러 온 것이다. 힘겹게 집게발을 들어올려 새우를 쫓아내는 참개. 바로 옆에선 죽은 참개를 새우들이 뜯어먹고 있다. 올봄 바다에서 올라온 어린 참개다. 수중 청소부란 별명답게 새우들은 참개의 사체를 깨끗하게 먹어치운다. 굳게 닫힌 수문의 좁은 틈 사이 어린 참개들이 틈새를 빠져나가려 하고 있다. 아래 녀석은 죽었는지 꿈쩍도 않고 위에 있는 참개는 문틈을 빠져나가려 발버둥친다. 바로 그 아래 나무 막대기가 낀 틈새에는 실뱀장어가 빠져나가려 안간입니다. 숱한 그물망을 뚫고 이곳까지 온 실뱀장어. 하구뚝이 다시 한번 발목을 붙잡는다. 이들이 이렇게까지 강을 오르려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뱀장어가 올라가려고 하는 이유는 뱀장어 생태상 민물에서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목숨을 걸고 어도를 타고 올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 못 올라갈 경우는 대부분 죽습니다. 죽느냐 사느냐 실뱀장어의 생존이 달린 문제. 이를 가로막는 건 하구뚝이다. 금강 하구뚝은 농업용수와 공업용수를 공급하고 주변 지역의 홍수를 조절하기 위해
1990년에 건립된다. 금강은 하구뚝을 지나면서 강폭이 현저히 좁아진다. 강 양쪽에 거대한 토사층이 쌓이면서 생긴 결과다. 해마다 약 80만 톤의 퇴적물이 연안 지역에 쌓이는 것으로 보고된다. 장항과 군산을 오가던 유람선을 운행하던 선착장은 3년 전에 폐쇄됐다. 선착장 앞까지 쌓인 퇴적물로 인해 더 이상 배를 댈 수 없는 상황이다. 무역항인 장항항도 사정은 마찬가지. 밀려든 토사로 기능이 점점 상실돼 현재는 임시 구조물을 설치해 항구로 대신 사용하고 있다. 일제강점기에 바다를 메워 설립한 장항제련소. 바로 앞이 바다였지만 지금은 거대한 육지가 되었다. 왜 이런 변화가 생겨난 것일까? 실제로 금강에서는 이제 그쪽에 조류가 굉장히 센 것입니다. 바다에서 밀물 때 많은 경우에는 한 약 30km까지 조류를 따라서 쭉 바닷물이 올라갔다가 다시 또 썸을 때 흘러내려오게 돼 있죠. 금강 하구뚝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앞에 건설이 돼 있으니까 30km 가기 전에 서버리니까 이 지체 시간, 정체 시간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정체 시간이 두세 시간으로 길어지게 됩니다. 이때 부유물질이 전부 떨어져 가지고 주로 하구뚝 앞에 많이 쌓이게 됐고 상당량이 또 부유한 상태로서 장항 일대, 군산항 일대에 쌓이게 됩니다. 장항항은 해마다 쌓이는 토사를 준설해 어렵사리 항구로서의 기능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준설 비용으로 쓴 돈만 196억 원이다. 해마다 지금 현재 한 1m 이상 그 토사가 쌓이고 있는데 이것은 금강 하구뚝이 건설된 이후로 이 토사가 엄청나게 쌓이고 있습니다. 이 여기가 장항이 1급항이었는데 1급항 자체가 지금 완전히 상실된 상황입니다. 일반 동급 선박의 접안이 가능했던 장항항은 현재는 소형 어선밖에 다닐 수 없는 작은 항구로 전락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옛날에는 여기서 각종 어구가 진짜 뭐 민원에, 농원에, 광원에, 꽃게가, 도미 같은 것이 왔는데 지금은 어떻게 생긴 구경을 할 수가 없어요. 여기는 이제 들어들 않는 거예요. 물이 썩고 그 뻘이 죽었기 때문에. 하구뚝으로 인해 쌓인 퇴적물은 얼핏 보면 일반 갯벌과 비슷해 보인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흔한 개구멍 하나 보이지 않는다. 쌓인 뻘의 깊이가 무려 16m. 흙이 숨을 쉴 수 없는 죽음의 땅인 것이다. 금강 하구에 쌓인 토사는 이곳만 황폐화시킨 것이 아니다. 바다에까지 그 여파가 미친다. 특히 이제 민물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양의 영양염, 다시 말해서 미네랄들이 내려가게 되죠. 이 미네랄들이 바다에 공급됐을 때 비로소 식물 플랑크톤이 번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식물 플랑크톤이 번성이 되니까 먹이원이 처음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담수의 유입입니다. 담수의 유입에서 미네랄에서 결정이 되는데 이렇게 됐던 것이 전 연안어정에 퍼져가지고 결국 연안어정을 살찌게 만듭니다. 그런데 하구뚝에서 담수가 차단되면 물만 차단된 것이 아니라 영양염이 차단이 돼서 결국 연안어정이 피폐화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최근에 이 해태들에서 황백화 현상이라든지 연안어정이 전부 죽어가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영양염의 공급 부족에 의한 것입니다. 바다를 살찌우는 것은 바로 강이다. 일정하게 강물이 흘러들어 영양분이 공급되어야 바다도 살 수 있다. 금강 하구뚝 바로 옆에는 거대한 방조제가 또 하나 있다.
새만금 방조제다. 만경강과 동진강 두 개 강을 막아 만든 33.9km 길이의 세계에서 가장 긴 방조제다. 서해 군산 앞바다는 금강 하구뚝에 막히고 새만금 방조제에 갇혀 흐르지 않는 바다, 돌아오지 않는 강이 되어버렸다. 금강 하구뚝이 축조된 20년이 지난 지금 이제 바다 생물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서천 군민들의 생존권의 문제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금강 하구뚝의 문제는 새로운 대안을 찾아서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축조된 지 20여 년. 그동안 하구뚝은 바다와 강을 오가는 수많은 생명들을 위협해왔다. 그리고 지금 돌아오지 않는 강이 되어 인간의 삶까지 위기로 내몰고 있다.